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여러 이야기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 토양학자신 이승헌 농어촌 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굴이 이렇게 약간 헬쓱하고 야위셨어요. 굉장히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예, 최근에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거의 이제 돌아왔습니다. 방송할 때 되니까 방송할 저희를 때니까. 위해서. 예. 연구원장님 업무가 많으신 거죠? 뭐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그 내일 5월 22일이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이 주제를 고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 이 날이 뭐 중요한 날이어서 그러셨겠죠? 예, 뭐 국가가 됐든 또는 유엔이 됐든 어떤 특정 날을 잡아가지고 기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네. 이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OBS하고 약속했던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 요 앞번에 출연했을 때 다 못한 이야기를 할까 이러다가 제가 날짜 확인하니까 생물 다양성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 내일 5월 22일이라서 네네. 오늘 저녁 이 시간쯤에 청취자분들하고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예,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죠. 내일 딱 출근해서 다들 여러분 아니면 자녀분들하고 통화할 때 오늘은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이게 그 아무래도 종다양성이 지금 헤쳐지고 있으니까 사라지고 있으니까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만든 날이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농학자니까요. 네네. 지난번 시간에 농업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 이야기하면서 토양 얘기해 주셨죠. 토양 이야기하면서 예. 농업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가 질문 드렸죠. 거꾸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농업이 무엇입니까? 예. 예, 그 많은 식물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게 작물이고 그 작물을 기르는 게 뭐 경정업,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찌 보면 그 인류가 농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 거죠. 아, 농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에 있는 그 많은 식물들을 그렇네요. 다 골고루 잘 자라게 또는 방치 내지는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것만 내가 골라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네네. 땅을 다시 자연 상태에서 인공적인 농지로 만든 다음에 네. 예,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심어서 집중적으로 기르게 되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생물 다양성을 조금이 아니죠. 많이 해친 게 된 거죠. 예, 그게 무심코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인 부분인데 네. 예, 그래서 개발 시대에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 확보라는 이야기가 되고 점점 더 우리가 뭐 공장이라든지 다른 토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도 떨어뜨렸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다 보니 날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적어도 날을 지정해 놓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되새기는 날이 되니까 지정하게 된 거겠죠. 그 사실 인류가 농경 사회를 일구기 시작한 건 굉장히 역사가 긴데 그런 우리의 농업 활동이 사실은 종다양성을 해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럼 생존해 온 걸까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는데 네네. 책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 왜 호랑이가 없어졌을까? 아, 네. 그런 걸 생태학적으로 해석한 책이 있어요. 예. 예, 우리 문익점 선생님 때문이다. 아, 목화? 목화. 아, 네. 예, 우리나라에 예. 이제 목화씨가 와서 그 동안에 우리가 따뜻한 면으로 된 옷이나 이불을 입지 못하고 덮지 못했는데 그게 네. 보급됨으로써 이제 생활이 나아졌죠. 네. 그런데 목화를 심으려면 밭이 있어요. 밭은 만들어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화가 도입된 이후부터 조선시대에 산을 개간하고 목화를 많이 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쫓겨났다. 그래서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어졌다라는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꽤나 오래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인류가 문화생활이나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예. 또 다른 자연의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 반작용이. 예, 그렇게 해석하는 책도 제가 읽어봐서 참 재밌게 읽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왜 호랑이가 사라졌는가? 네. 아 이거 진짜 그렇겠네요. 그 산 안 살던 심심산골까지 가서 개간을 해가지고 목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호랑이의 거주지가 점점 좁아진 거잖아요. 예. 네, 생물 다양성 다양하면 좋지. 근데 저희 생각에 근데 못 먹는 거 많이 있는 거보다 우리가 먹는 게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이 안 지켜졌을 때, 붕괴됐을 때 그거를 왜 안 좋다고 보는 걸까요? 또 계속 그 첫 번째 대답을 책을 읽은 걸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대답도 제가 최재천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한번 들었는데 네네. 그때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하게 된 게 네. 생물 다양성 붕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유가 금방 생물 다양성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네. 또 인근에 있는 몇 개 나라에서 다시 제2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는 게 있어서 그때 최재현 교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점점점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될 생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생겼다. 있다. 대표적인 게 박쥐인데 네. 박쥐는 동굴에 사는 포유동물이에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네. 박쥐나 우리나 둘 다 젖먹고 크는 동물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인체에도 유해할 확률이 높으니까 같은 종이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은 박쥐가 생물 다양성 또는 자연의 파괴가 안 돼서 동굴에서 잘 살았고 네, 우리는 멀리서 박쥐를 살았죠. 만날 일이 없었는데 네, 네. 자연이 파괴되면서 박쥐가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왜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을 찾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뭐 중국 위안이라는 지역에 천상갑이라는 중간 개체 숙주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었고 네. 그것도 왜 해필이면 그걸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먹는 천상갑과 사람이 있었고. 한번 접촉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쥐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왔는데 네. 우리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엄청났죠, 진짜. 예,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표현할 때 화학 백신 우리가 이제 백신 주사 맞는 건 전부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화학 백신에 노력하지 말고 생태 백신에 노력하자.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높여서 우리 자연이 건강해지는 그 회복하는 것이 더 원천적인 백신이다. 네. 그래서 생태 백신이라는 용어를 표현하셨죠.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 만화가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네. 그때 이제 맥케이라는 만화가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더 큰 파도에 휘말릴 거다 이렇게 한번 초안을 네, 자기 네. 블로그 같은 데 올렸는데 네.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한 게 기후변화야. 아니야. 또 그거보다 더 더한 거는 생물 다양성이야. 이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파도들을 계속 크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네. 맨 마지막에 그 맥케이 그림이 올라갔는데 그게 요즘도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뒤지면 네. 굉장히 재밌게 우리한테 이용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는 올려놨네요. 라디오에 예. 나가고 그게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처음 올린 거고요. 이제 오른쪽이 코로나19 파도를 경기 침체라는 더 큰 파도가 뒤에 온다. 근데 그 경기 침체 뒤에는 기후 위기라는 더 큰 파도가 있다. 기후 위기 뒤에는 생물 다양성 붕괴라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다. 예,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 요즘 쓰는 탄소 중립, 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붕괴에 대한 금방 말씀드린 네이처 포지티브 이 두 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죠.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개념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퀴즈 1번 네이처 포지티브, 2번 플라스틱 월드였습니다. 6495님이 희숙님 죄송하고 3번 아리백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잘 모를 때는 하나로 찍어라. 아리백 계속 쓰시면 한 번은 저희가 아리백이 정답인 퀴즈가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6495님.
자,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에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 토양학자이신 이승원 농어촌 연구원장님과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다양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 4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원 농어촌 연구원장님과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사실 그게 있잖아요. 이 기후가 오락가락하는 게 종다양성을 해치는데도 영향을 많이 준 것 아닌가요? 우리 예측 못하는 날씨가 되고 이러는 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물론 모든 생물은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력도 있고 회복력도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물은 그나마 환경이 나빠지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식물은 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생각보다 자연의 적응력은 예. 식물이 동물보다 더 높아요. 적응력이 더 적응력은. 높아요. 그래서 예, 못 움직이니까 추울 때도 버텨야 되고 더울 때도 버텨야 되고. 그렇구나.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추우면 그쵸. 옷 입고 더우면 또 뭐 옷 벗고 또 뭐 에어컨도 틀고 하는데 딴 데로 나무는 가고. 사시사철 한 자리에 그냥 있어서 네, 네. 사계절 버텨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 더 적응력이 좋을까요? 사람이 좋을까요? 그렇군요. 예, 기분 식물이 나쁜 이야기지만 적응력이 나무만도 못한 사람이네요. 식물이 적응력이 더 좋다. 저는 당연히 식물은 동물보다 적응력이 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 그런데 그 식물도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재배 위치가 바뀐다거나 농업에서는 품종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대체되고 있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죠. 식량 위기, 기후 위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퀴즈 문제 일단 정답부터 맞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탄소 중립에 이어서 환경 분야 주요 주제로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키자 이런 움직임인데요. 단순히 자연 보호를 넘어서 자연 상태를 더 좋게 개선하는 것, 더 좋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번 네이처 포지티브, 2번 플라스틱 월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원장님? 예, 1번 네이처 포지티브입니다. 네이처 포지티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저도 퀴즈 내면서 좀 죄송했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저기 보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 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네. 근데 생물 다양성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동안 우리가 자연 자원, 뭐 생물 다양성이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자연 자원을 파괴해 가면서 우리가 개발을 해 왔는데 그동안 파괴해 놓은 거를 이제는 다시 복원해 주자. 그래서 적어도 2050년까지는 그동안 계속 줄여왔던 것을 네. 제로에서 플러스로 올리자. 그래서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개념이 생겨서 예,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고 네.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리자.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온 건데 또 탄소 중립 2050도 뭐 국제 협약, 파리 협약, 네. 뭐 그게 관련된 구체적인 뭐 국가 인벤토리에 대한 뭐 계획들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런 네이처 포지티브도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통해서 그 GBF라고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채택을 해서 네. 그러니까 탄소와 관련돼서는 파리 협약에서 뭐 협정을 체결하듯이 맺었죠. 맺은 다음에 그 목표가 파리 협약의 목표는 넷제로. 그다음에 그 GBF 아까 말씀드린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는 네. 네이처 포지티브 이걸 목표로 하고 그 시점은 같이 2050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네이처를 네거티브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로 만들자.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네거티브 해 계속 왔던 만들어 것들을 왔다. 다시 이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좀 더 좋은 쪽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결국 총량적으로 생물에 관련돼서 그거를 자연 자원이 네.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해를 만들자. 만들자. 2050년까지. 2050년까지 하자.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50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다 된다면 생물 다양성을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을 그동안 줄어든 생물 다양성을 다시 늘리자, 지금의 걸 잘 지키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거티브가 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걸 포지티브로 만들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포지티브가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농사 아무것도 짓지 말자, 공장을 다 멈추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네이처 포지티브가 된다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옵션이 있으면 좀 덜 파괴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겠죠. 덜 먼저. 파괴되는 쪽으로. 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서 대안의 선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뭐 우리가 필요해서 철도를 새로 놓는데 노선을 선정할 때 오른쪽으로 약간만 틀어주면 생태 자연도 1등급인 면적이 최소화된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돌아가자. 또는 맹꽁이가 사는 서식처가 있으면 네. 그 서식처는 피해가자. 그러지 않고 맹꽁이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죠. 네. 네가 좀 이사를 가라. 그러니까 맹꽁이 서식처를 대체 서식처만 이주시키는 방법 뭐 등등. 그리고 그 사업 지구 내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운 복원 사업을 해서 내가 파괴시킨 만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 주는 것. 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네. 생물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죠. 내가 100을 파괴했으니 대체 서식적으로 이걸 만들어주면 100의 가치가 생긴다 할 때 어떻게 사회적 알수 합의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국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제 네.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 그래서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화할 수 없으니 안 해도 못한다가 된다. 아니고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방법을 서로 합의하고 찾아보자. 그 방법에 따라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순차적 저감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연 환경을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로 나누면 우리가 지금 최대한 네거티브 상태로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예. 자꾸 향상시켜서 위로 올라가자 할 때 예. 저 순차적 저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거기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노란색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약간 연한 연두색. 네. 뭐 이렇게 아까 먼저 설명드렸듯이 웬만하면 피해자, 회피. 회피. 그러면 그 다음에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하자. 뭐 우리가 10평을 훼손할 것 같으면 차라리 5평을 5평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오른쪽 걸 훼손했으면 왼쪽에 다시 비슷한 거를 만들어 주는 거. 예. 복원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또 다른 곳에 그거와 대체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 이제 만드는 거. 서로 보상, 상세 뭐 그런 용어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회피, 최소화, 복원, 상쇄라고 예. 했을 때 우리가 자연에 어떤 끼쳤던 나쁜 영향을 최대한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상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전 세계가 공감을 한다면 탄소 절감만큼 이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연자원 총량제라고 해서 이게 도입되거나 적용되는 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해외 사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예, 우리나라 사례 보여드린 게 훨씬 설명드린 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생태계 보전 반환 협력금 뭐 그런 환경부의 사업이 있는데 반환 협력금.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내용은 이래요.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단위 면적당 몇백 원씩 환경부에 다 납입해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뭐 이런 농업 쪽에서는 새로운 저수지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생태계가 파괴되면 네. 개발 면적당, 그래 단위 면적당 얼마를 환경부에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는 그 협력금을 모아가지고 네. 또 다른 생태 보건 사업을 해요. 네. 그게 생태계 보전 반환 협력금 사업이라고 예. 하는데 우리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 국제적인 저 지도를 다시 보면 예. 그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분홍색인데 생물 다양성 상쇄 또는 보상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 예. 그 독일 이제 예시 하나
이제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서 네. 이제 목초지,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지 이제 뭐 소나 이게 그런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네, 목초지가 네. 거의 자연 상태인데 네. 거기에 이제 주택을 지어요. 아하. 그럼 그들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한 거죠. 목초지는 단위 면적당 13점을 주겠다. 그런데 아스팔트의 부지는 단위 면적당 1점을 주겠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은 단위 면적당 4점을 주겠다. 네. 그러면 목초지 100을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한 60%는 아스팔트를 까고 40%는 정원을 조성하면 앞에 가치하고 뒤에 가치의 차이가 생기겠죠. 네네. 그 차이만큼 다른 곳에 또 플러스가 되는 대체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체 사업을 할 때 계산을 해서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요.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줄 수도 있어요. 네. 꼭 우리 CDM 사업 지난번에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 뭐 서로 우리가 배출권 거래 사업 그렇죠. 그가 유사한 형태로 독일도 생물 쪽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연 침해 조정 제도. 그런데 역시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화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량화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연을 복원해야 된다는 합의하에 최대한 맞춰보는 거네요 지금. 예, 제가 농담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학자들은 악유 뭐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종이를 쓰기 위해서 좋은 펄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좋은 펄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내죠. 네. 그러고는 미안하니까 저기 고비 사막 가서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네. 그러면 밀림에서 자란 그 큰 나무하고 내가 하나 심어준 뭐 사막에 심어준 나무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냐? 그렇죠. 예. 그게 정량화 될 수 없고 동등하지 않죠 그게. 그렇지만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게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다. 잘 자라는 것보다는 또 못 자라는 것을 더 녹화하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자가 너무 따지는 것보다 어떨 때는 좀 인문학자가 인간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 우리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생물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 생물에서 물리나 화학같이 너무 딱 거긴 아주 정량화가 정량할 수 잘못되면 있는데. 큰일 나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따지다가 네, 그러니까 네. 최대한 우리가 현재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접근해보고 합의가 되면 진행해야죠. 네. 어쨌든 복원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원 농어촌 연구원장님과 생물 다양성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연자원 총량제 이게 수치화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환경보전금이라고 하셨나요? 환경 예, 네. 생태 보전 반환금 아주 네. 길죠. 아 생태 보전 반환금 줄여서 요즘 생보금 사업. 생보금 사업.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네이처 포지티브 포지티브의 좋은 우리나라의 사례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농어촌 연구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예.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이 농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도움이 되는 농업을 해야 되겠죠. 아, 농업의 형식을 바꿔서 도움이 네. 되도록. 굉장히 오래 전에 30년도 더 됐는데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하고 도시 생태계가 있는데 농업 생태계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진짜? 네, 저는 자연 생태계에 가깝게 해야 된다라고 그때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도. 예.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30대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30대여서 했던 거 아닐까요? 30대여서. 그때 글을 써놓고 제가 20년이다 다시 읽어보고 놀래가지고 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이런 글을 쓸까. 아. 근데 처음에 제가 농업이란 일반 자연 생태계에서 식물, 동물 다시 분해자로 돌아가는 이런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특정 하나의 식물을 작물화하고 또는 특정 동물 하나를
가축으로 해서 인간이 살짝 끼어들어서 네.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가는 게 농업이다. 그래서 생태적 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농업이다라고 했지만 뭐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 우리가 또 화학 비료라는 것을 또 발명하면서 네. 수탈 농업을 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농약이라는 걸 또 개발해가지고 네. 또 자연의 생물 다양성을 너무나 많이 피해를 줬다. 해서 농업이 굉장히 반성의 시간이 왔고 2000년 이후에 그래서 다시 친환경 농업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유기농업에서 뭐 화학 비료 또는 화학 농약을 쓰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농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되었고 이제 최근에는 네이처 포지티브 아주 가까운 개념으로 재생 농업이라는 개념도 들어왔어요. 재생 농업이요. 예, 반드시 목축과 같이 하자. 아. 순환할 수 있는 순환 농업을 하자. 네. 그리고 작물을 키우더라도 좀 돌려서 다양한 작물들을 한 작물만 단일로 하지 말고 네. 섞어서 뭐 간작, 혼작을 하자. 뭐 이런 6대 원칙을 제시한 농업이 있어요. 재생 농업. 예, 그런 개념들도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개념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일정 정도 사회에 보급해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농업을 잘 모르니까 목축하고 농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재생 농업이 되지? 이게 막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것도 한 20년 다 된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쓰셨습니까? 자연순환 농업. 자연순환 농업. 이걸 굉장히 어렵게 쓰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경축순환 농업. 아, 이 경축순환. 이거 어떻게 농경과 축산을 순환한다는 건가요? 저한테 이제 대답을 많이 하셔갖고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경축순환이라는 건 경이 박갈경자고 예. 축사가 아까 말한 축산 할 예. 텐데 자, 한자로 그냥 찍었습니다. 예. 제가 몰라요. 예. 우리나라에만 그런 한자 단어를 쓰는데 예. 소를 키우면 분명히 소가 이제 똥을 사죠. 예. 우리 그걸 이제 가축 분뇨라 그러죠. 네네. 좋은 거름이고 양분이 되죠. 그걸 다시 농경지에 환원하고 그 농경지에서 환원하고 나면 거기서 다시 작물이 자라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소나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사료 작물을 키울 수 있겠죠. 또 일부는 물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작물을 키울 수도 있겠고 그러면 가축하고 경종하고 같이 순환해서 할 수가 있죠.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 60년대 70 새마을 운동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농사를. 예, 농사를 그렇게 했죠. 재생 농업에 이런 방식을 하자. 그러니까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에 이 농업에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냐가 아니라 농업이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이 되도록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제일 문제는 그랬을 때 지금의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식량이 나오느냐 그것이 숙제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최소화하는 네. 또는 농업을 통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마이너스적인 가치의 감소가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플러스적인 일들을 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자연에 대한 보상이겠죠. 네. 그럼 이런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이 잘 되려면 정부, 기업, 개인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개인의 초점을 두는데 개인을 그냥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 소비자들 특히 요즘 우리가 흔히 MZ라고 하는 신세대들은 네. 기성세대하고는 또 다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예. 뭐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성세대가 아주 뭐 명품을 들어야 있는 사람 같이 느끼는 그런 세대였다면 요즘의 MZ들은 가치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코백을 들고 다녀야 네. 되겠다든지. 네. 명품 에코백도 본 적이 있지만 맞아요. 명품 에코백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치 소비를 소비자들이 지향을 하면 네. 당연히 기업은 공급하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생산하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거와 기업이 공급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윤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뭔가 모순이 생기면 그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명품을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냥 놔두고 또는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는 좀 자유시장에서는 나쁜 거지 안 되겠지만 네. 반대로 가치 소비를 하는 에코백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잘하는 쪽에 좀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요즘은 누구나 요즘 쓰는 말로 이제 ESG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거를 이제 강제화하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돼서도 이미 국제적인 협약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공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기업에 이런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을 공시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우리가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다라고 공시할 공시하기 수밖에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으로 생물 다양성 날 내일입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제 시간 다 돼서 저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은 후손에 대한 예의다. 마음이 찡한데요.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 토양학자이신 이승헌 농어촌 연구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물 다양성부터 탄소 중립 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 오늘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몸살 꼭 나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